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과 달리 중산층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국가가 중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 한국이라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량위안입니다. 저는 중국의 한 대도시에서 위치한 글로벌 IT 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에게 있어 이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제 인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강대국이 될 것이라 굳게 믿었고 그 믿음 속에서 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제가 입사한 회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기업이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고 극심한 경쟁을 거쳐야만 합격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우리 회사도 그 흐름을 타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고 전 세계가 중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졌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2018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은 5G 및 반도체와 같은 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성장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특히 화웨이 같은 주요 IT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었고 반도체 공급망이 제한되면서 우리 기업 역시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으며 이러한 압박은 유럽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들도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고 그로 인해 우리 회사는 해외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해외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이제는 점점 계약이 줄어들었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도 어려워졌습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의존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던 회사가 이제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창의적인 프로젝트는 점점 줄어들었고 기업 문화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회사의 명성은 예전과 같지 않았고 직원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줄어들었고 오히려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온 위기였어요. 회사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었고 내수 시장에서도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해졌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해고되었고 저 또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고 저도 결국 해고될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거든요. 전 처음으로 중국에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몰락의 시작일까? 지금까지 저는 중국의 발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점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점점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고 있었고 독창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국가 프로젝트에 맞춰 움직여야 했거든요. 직원들은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잃어갔고 회사 내부 분위기는 점점 침체되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지금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몇 년 후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전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이민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이민을 가야 할까요? 이 질문은 결코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막연히 미국이나 유럽을 떠올렸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았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이미 해외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저도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인 슈란과 이민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슈란은 저보다 먼저 이민을 계획하고 있었고 한국을 이민지로 추천했어요. 전 처음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국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지만 하필 한국이라니요? 저는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이며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문화권에 속하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의 지원 덕분이며 기술력도 중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동북 공정을 지지하는 저로서는 한국이 독립적인 국가로 발전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본래 중국의 일부였고 문화적으로도 중국에서 파생된 나라잖아. 굳이 이민을 가야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이 더 낫지 않아? 저는 반박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중국의 역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슈라는 단호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배운 교육 때문이야. 동북 공정은 중국 중심적인 역사 해석일 뿐이고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아니야.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독립된 국가로 존재해왔고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어.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쉽게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역사는 곧 동아시아의 중심이었으며 한국의 그 흐름 속에서 발전한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고 조선도 명나라와 청나라의 조공국이었잖아. 문화적으로도 중국이 모든 것을 전파해준 나라라고 봐야 하지 않아? 중국의 영향 없이는 한국이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야. 슈라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중국에서 가르치는 역사일 뿐이야. 하지만 국제 역사학계에서는 고구려를 독립적인 국가로 보며 한국도 고유한 문명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고 있어. 전 더 이상 역사적인 반박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역사 얘기 그만하자. 하지만 한국의 현실을 봐.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고 근로 환경도 열악하잖아. 복지 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 임금 수준도 낮아서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간다고 하던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 슈라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정말 중국 정부가 하는 말만 믿고 있구나. 한국은 경제 규모가 중국보다 작을지 몰라도 개인 소득 수준이나 삶의 질은 훨씬 높아. 중국보다 높은 평균 임금과 더 나은 근로자 권리 보호 제도가 있어. 그리고 한국의 복지는 단순히 국가지원금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슈라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말한 경제 규모는 단순히 GDP 총합을 말하는 거겠지? 하지만 경제적 안정도를 따질 때는 1인당 GDP를 봐야 해. 중국의 GDP가 크다고 해서 개개인의 생활이 더 나아지는 건 아니야. 한국의 1인당 GDP는 중국보다 훨씬 높고
그만큼 사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야. 한국은 고도화된 산업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안정망도 점점 강화되고 있어. 반면 중국은 경제 규모는 크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개인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높다고 보긴 어렵지. 말도 안 돼. 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더구나 넌 중국인이잖아. 왜 그렇게 한국을 옹호하는데?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넌 정말 편협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슈라는 한국의 실태를 알려줬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및 IT 강국으로 삼성, LG,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TSMC와 경쟁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또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5G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배터리, 로봇, 바이오테크,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AI 기반 의료 기술과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이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국은 기술 혁신과 고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어. 또한 슈라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보다 훨씬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국은 국유 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운명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 반면 한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반면 중국 기업들은 정부 부조금이나 보호무역에 의존한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취약하지.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 기술 규제나 미국과의 무역 갈등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또한 한국은 법적 제도적으로 기업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야. 중국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정부 개입이 많고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글로벌 표준에 맞춘 규제 체제를 운영하며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을 더 신뢰하고 있고 안정적인 시장으로 평가하는 거야. 결국 단순한 경제 규모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본다면 한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지. 한국이 그 정도라고? 이참에 근로복지에 대해서도 더 상세히 말해줄게. 한국의 근로자 복지가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금 수준도 상당히 높아. 그리고 중국과 달리 한국은 근로기준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높아졌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도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사회 안정망이 잘 갖춰져 있지. 특히 서울은 스마트시티로 발전하면서 공공교통과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야.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단순한 변방 국가였는데 그녀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전 그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날 밤 직접 VPN을 사용해 한국대에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VPN 켜고 구글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한국 경제, 한국 IT 기업, 한국 삶의 질 등을 검색하며 한국의 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검색 결과를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으며 글로벌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TSMC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첨단 공정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4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까지 확장하며 미국과 유럽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었으며 네이버, 카카오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며 AI와 클라우드 산업까지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에스온,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며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협력하여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으며 고성능 리튬 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도체 배터리 연구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SK온은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여 글로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GM 등과 협력하여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삼성 SDI, BMW 및 폭스바겐과의 협력을 통해 고효율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며 미래형 배터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터리 기술 혁신은 단순한 전기차 시장을 넘어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재생에너지 산업과도 연결되며 친환경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며 전 세계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인프라였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스마트화된 도시로 공공 서비스부터 교통, 의료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이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어 현금을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잠시 동안 멍해져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중국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혁신의 중심이었고 삶의 질도 높은 나라였습니다. 전 다시 한번 검색창을 열고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거 환경, 의료 시스템, 교육 수준까지 살펴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특히 의료 시스템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높은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병원들은 최첨단 의료기술을 도입하여 암치료, 로봇 수술, 정밀의학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병원들은 AI 기반의 의료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원격 의료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 역시 신속하게 작동하여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한국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정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믿어왔던 중화 사상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은 정말로 맞는 것이었을까요? 이제 남은 문제는 아내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믿어왔고
외국에서 사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나라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 더 이상 중국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전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한국으로 이민을 고려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당신 미쳤어? 한국이 중국보다 나을 게 뭐가 있다고? 거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녀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노트북을 열어 제가 조사한 내용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수준, IT 산업, 의료 시스템, 그리고 삶의 질까지. 처음엔 시큰둥하게 보던 아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준 건 뭐였어? 왜 우린 이런 걸 몰랐던 거야?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저와 같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전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기가 힘들었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모두 조작된 정보였어. 우리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면 우리도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해. 아내는 깊이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당신을 믿을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거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린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비자 신청을 준비하고 짐을 정리하며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공항에서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긴 대기줄이 당연했지만 한국에서는 몇 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거든요. 공항 내부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고 모든 절차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권 심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으며 입국 심사관들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이미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았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중국에서도 대도시의 발전 속도는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도시는 그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도로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량이 자연스럽게 섞여 다니고 있었고 충전 인프라도 곳곳에 잘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도 예상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지하철이 시간표대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버스가 늦어지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가 정시에 도착했고 환승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결제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QR코드 결제가 보편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QR코드뿐만 아니라 NFC, 교통카드,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어 훨씬 더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인프라 격차가 크고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종종 문제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첨단 기술이 일생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발전 속도가 아니라 생활의 질 자체가 한층 더 높은 곳에 와 있다라는 실감이 들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봤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점점 더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빠르게 정착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글로벌 IT 기업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한국의 중소 IT 기업에 쉽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단순히 대기업들의 하청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술력과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능동적인 조직이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자유로웠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의 개인의 아이디어가 존중받았어요. 제가 다녔던 기업보다 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R&D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의 직장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아내도 한국의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처음에 낯설어하던 아내도 점차 한국의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예약부터 진료까지 빠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의료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비용 부담도 적었습니다. 또한 아내는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 덕분에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QR나 모바일 결제만으로 대부분의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작은 가게에서도 디지털 결제가 가능해 현금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수준이 매우 높아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동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너와 질서가 훌륭하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 매우 충격이었죠. 중국은 기차나 식당, 어디를 가더라도 예약한 자리에 멋대로 앉아 버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새치기는 물론이고 길거리에서 노상방뇨, 침 뱉기 등 불결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죠. 한국은 이런 작은 부분부터 중국과 많은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아내는 점점 한국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고 이곳에서라면 우리 아이가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이제서야 진정한 자유와 안정된 삶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건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중국이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했을까?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전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틀에 갇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전 이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고 창의성을 존중받는 사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새로운 시작을 소중히 여기며 이젠 저도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